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수진의 정치본색입니다.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찍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조수진의 정치본색으로 진행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가 동작을인데요. 아, 네. 네, 근데 어제 퇴근길에 지하철역 갔더니 류삼경 총경, 류삼영 총 후보가 예. 시민 인사를 하고 계신데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정치본색에도 한번 나오세요 하려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네. 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아니 조수진 변호사를 못 알아보시고 어떡하지? 아유 제가 저 아무것도 아닌데 김민아 평론가님 정도는 가서 섰어야 아이고 이러면서 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갔으면 아마 체포하려고 했겠죠. 경찰의 본능이 발휘돼서 저 사람 수상하다 검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신분 불신 검문. 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예. 경찰의 신분을 요구하고 네, 그렇죠. 어디에 누구십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임의동행입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뭔가 좀 옛날에 경험이 과거가 신분증 제출 안 하고 가방 못 뒤져요. 안 돼요. 그러고 그러다가 저는 불신검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김민아 평론가 이렇게 밝게 웃는 거 처음 봤네. 예, 오늘의 TMI는 과거가 좀 수상하다. 김민아. 자, 오늘의 신문들은 어디를 한번 누벼볼까요? 요즘 신문들 수상해요. 특히 보수 신문들이 수상합니다. 신문도 네, 수색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 신문들이 지금 연일 위험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민주당을 위해서 위험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지율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뭔가 심상치 않고 조국 혁신당 바람이 심상치 않다고 빨리 좀 대책 만들어라 위험하다 얘기하다가 네. 이번에는 수도권 판세가 위험하다. 일제히 보수 신문들이 지금 그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중이에요. 위험한 게 많군요. 예. 그래서 오늘 신문을 정리하자면 수도권 위험하다 일제히 경고한 보수 신문들 이렇게 제목을 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 하위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신문 제목으로 정했는지 오늘 주제로 정했는지 종횡무진 신문 지면을 다시 한번 누벼볼까 합니다. 먼저 동아일보 3면을 보시죠. 네. 동아 3면 여 후보들 서울 당 지지율 상승은 착시, 이종섭 고물가 등 악재. 이거 심상치 않다.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출국 절차와 물가 폭등, 의료 공백 장기화가 문제다. 그 밑에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사진은 지휘자인가요? 그러네요. 예, 절묘하게 또 저런 사진을 썼네요. 아니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얘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지휘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설프게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일제히 보수 신문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저도 발견 못한 걸 지금 포착을 해주셨어요. 예. 지금 나경원 동작을 후보가 그러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때리기가 처음엔 속 시원했지만 더는 신선하지 않다.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한강벨트 출마 후보 캠프 관계자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대 격전지인 서울 한강벨트 판세를 중심으로 이 땅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명행사 공천 논란에 한때 여당 지지율 상승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정작 격전지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여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열세이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후보들은 여권발 악재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논란과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곡선을 그렸던 이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뚝심 있게 대응한다. 요거였는데 맞습니다. 이게 리스크로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상한 바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자리를 깔아도 한 10번은 깔아도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호 변호사의 대구 중남 공천 결정 유지 등 이런 원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강벨트 출마 후보는 한 후보의 말인데요. 이재명 사천 논란에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믿고
정작 여권 악재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지휘하시던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네. 예의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한동훈 원톱의 한계를 수도권 후보들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원톱으로 계속 가니까 피로감이 있다. 후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경기 지역 후보가 얘기한 말이고요. 다른 서울 지역 후보는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한 것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도태우 변호사 공천 유지 결정도 도마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여당 관계자는 도 변호사를 내치면 난교 예찬으로 논란이 된 장해찬 후보도 물러나야 하니 유지한 것 아니겠느냐 라면서 영남 보수층 눈치만 보는 도로 영남당이 됐다. 이런 쓴소리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 위원장은 어제 당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래요. 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15일 호남 방문을 앞두고 도 변호사 공천 유지 문제 해법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안 하고 있지만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이 지면만 보도한 건 아니고요. 일면을 보시면 일면에도 이렇게 한강벨트 아주 어려워 그러면서 보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 네. 지금 쭉 들으시면은 예.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이 얘기가 지금 쭉 말씀해 주셨듯이 다 코멘트가 여당 관계자 또는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 네. 또는 그 후보 캠프 관계자 다 여당 내에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신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다 따옴표. 그렇죠. 따옴표예요. 여당 관계자,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 직접 지역구에 가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음. 사람들이 지금 지역구의 여론을 체감을 해보니까 그렇지. 아 이거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처럼 가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 문제 이런 식으로 간 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뭐 아까 뭐 자리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뭐 자리를 깐다기보다도 계속 경고음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음은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종북 얘기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뭘 물어봐도 무조건 다 이재명 대표는 그럼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예. 여당이니까 여당 대표니까 거기에 맞는 무슨 민생 문제라든지 해야지.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힘의 어떤 그러한 희망적인 무슨 전망 찾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예. 그게 저나 김성환 평론가님이 무슨 뭐 이런 불순한 사람들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직접 뛰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보수 신문들에까지 위기로 보도가 되는군요. 근데 이게 동아일보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짓말 안 해요. 네. 우리가 분석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보수 신문들이 분석해 놓은 걸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이게 논리가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동아일보는 좀 여야 균형을 조금 맞추는 듯한 모양을 취해왔잖아요. 보도할 때 그동안에. 네. 조선일보 3면 한번 보실까요? 예,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네, 보시면 여수도권 위기론 2번 찍겠다는 사람들도 장한번 보면 한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면은 이제 2번 찍겠다라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한숨이 난다. 감이 딱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혼자 사니까 장은 안 보는데 배달의 민족 한번 켜면 한숨이 나옵니다. 너무 비싸요. 네, 내가 점심 한번 먹기 위해서 이 돈을 내가 내야 되냐 지금? 예? 말하면서 또 열받네. 근데 네, 오늘도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떡하나. 네, 근데 아무튼 사줘요. 아무튼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기사가 막 이래요.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그러네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위기감이 커지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이게 거예요. 팩트군요. 크로스 해봐도 다 팩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일보가 생각할 때 위기다 이게 아니에요.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예.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 속에 한강벨트 수복 기대감이 나왔던 1, 2주 전과는 민심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중도층 선택에 따라 수백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인데 후보자들은 달라진 민심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과 조국 혁신당 등장으로 커진 정권 심판론 부상을 꼽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인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인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 통화에서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통화한 거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만 보면 큰일 났다는 위기감이 있다. 야당은 종북 논란이 됐던 비례 후보를 사퇴시키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여당은 뚜렷한 정책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유권자들에게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서울 강북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는
손을 잡아주던 유권자들도 이제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천 지역의 한 출마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장 한번 보고 나면 2번 찍으려다가도 한숨 나온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네. 경기도의 여당 우세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오자 캠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서울 지역 후보는 네. 이라고 또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조국 전 장관이 나는 감옥 가더라도 정권을 비판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동정론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먹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라는 대목을 또 써놨습니다. 예. 대중적 인기와 긴밀한 대응으로 최악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나홀로 캠페인의 한계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수도권 후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예인급 열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우리 당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선 인상에 남지 않는다는 유권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 출마자이기도 한 공동 선대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누굽니까? 나경원, 안철수, 예. 원희룡. 예. 여기에 플러스 있어야 되는가 의심스러운 윤재호 원내대표 예. 뭐 좀 구색 맞추기로 끼어 들어간 것 같죠? 네. 물론 실질적으로는 구색 맞추기라기보다는 상당한 키를 잡아야 되는 인사라고 보입니다만 TK 출신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에 맞서 정책 이슈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당만 공격할 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이슈로 승부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민생 밀착형 공약과 미래의제 정책이 필요하다.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국민께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 다 실명으로 썼어요, 조선일보가. 야, 그리고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얘기됐던 거 종합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명으로 나경원, 안철수, 네. 원희룡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명으로 지금 썼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떤 걸 얘기한 거냐,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누가 해야 된다는 거냐, 지금. 누구한테 주문하는 걸까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뭔가 쓴소리를 해야 된다는 맥락과 뉘앙스를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평론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네. 누굴까요? 누굴까? 네, 그 김이나라는 이제 놈이죠. 네. 그럼 우리가 조선일보 보도까지만 얘기를 하면 네. 보고 이렇게 그 보수 신문들이 전부 다 일제히 그 수도권 판세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할까요? 예. 아니죠. 조중동이죠. 예. 네, 중앙일보 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중앙 사면입니다. 정권 심판론 다시 뜰라. 여당 내 이종섭 임명 철회 견의를 네.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 계속 이종섭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섭 얘기가 지금 조선일보에도 같이 나왔어요. 조선일보는 이종섭 리스크 이렇게 해서 기사를 딱 하고 써놨어요. 아까 3면에 딱 있어요. 제목이 변수로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 이렇게 있고 중앙일보도 4면에 방금 보신 이제 정권 네. 심판론 다시 뜰라 여당 내 이종섭 임명 철회 건의를인데 뭐 조선일보 저 기사를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것도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이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CBS 라디오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사건 수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다는 건데 이 대목이 이 기사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중성동갑 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본지는 조선일보죠. 야당이 연일 이대사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여당의 부정적인 민심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는 거고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는 거리 인사를 나갔더니 한 유권자가 이종섭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더라.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라고 해도 총선 후에 내보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근데 이 기사에서 또 제가 재밌게 본 게 공수처 관계자의 말이에요. 임명 사실을 이 대사에 임명한다는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서 황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 예? 그거를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요? 이 기사에 아이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야 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것을 예. 짐작을 하고 당연히 확정적인 사실로서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공수처 관계자가 조선일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왜 4시간밖에 조사를 안 하고 예. 그게 한 거냐에 대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공수처가 그게 갑자기 대사를 임명한다고 하니까 나가면은 조사를 못 할 것 같아서 빨리 황급하게 한 거예요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치,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너무
그 아무 그 준비 없는 상태에서 내보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고 또 하나 공수처가 황급히 준비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근데 다 얘기돼 있는 거네요. 공수처 얘기는 이제 뒤에 좀 하고 어쨌든 중앙일보 기사로 다시 가면은 예. 중앙일보에 아까 정권심판원 다시 뜰라 여당 내 이종석 임명철의 건의를 이 기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권 고위 관계자가 나옵니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혁신당의 선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 등으로 정권심판원이 재부상한 데 따른 여러 낙하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목표치라는 거는 어느 정도 희망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하고 이래가지고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로선 비례대표 포함 120석 획득이 현실적 목표라고 당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초 여권에선 최소 135석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 15석 정도는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도권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민주당 공천 잡음에 실망한 야권 지지층의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출구를 정부가 만들어준 셈이다. 민주당 공천 파동의 반사이익을 노리다가 역공을 당한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대사 임명 철회를 공식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되게 중요한 예. 대목이에요. 아까 조선일보도 그 기사의 행간에 한동훈 위원장 나서야 돼. 대통령한테 이종수 다시 오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말해야 돼.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보수신문들이 다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긁어주듯이 기사를 또 쓴 게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한겨레 신문 5면에요. 예. 한동훈 이재명 때리기만 당내소도 이종섭 문제 함구 한계. 이 한겨레 신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그러네요. 한동훈이 주어네요. 네, 비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기사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한동훈 감독이 뜬 건 좋았지만 제작 환경은 그대로다. 스태프들 최저임금도 안 주고 카메라도 후졌다.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사정은 외면하고 이재명 얘기만 반복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이 네. 최근 당 상황을 영화 촬영 현장에 빗대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김부겸 전 국무총리 3명이 상임선대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맡았잖아요. 네. 이런 민주당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원톱 체제로 가 있잖아요. 지금 선대위를 꾸려놓고 그래서 한동훈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한 위원장 등판 초기와 다르게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이종섭 전 장관 출국 논란 등 런종섭이라고 하죠.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다시 확산할 기류인데도 한 위원장이 마땅한 전략을 못 내놓고 있다. 이런 한동훈 한계론이 지금 고개를 여권 내에서 들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예. 특히 당 안에선 야당이 연일 런종섭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당대표 입장에서 설명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사실상 입 닫고 있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불만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그동안 한 위원장 우리가 틱톡 화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야당에 대해서 공세 적극적으로 했는데 딱 그동안 입 닫은 게 있잖아요.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문제에 맞습니다. 대해서 예. 입 딱 닫았는데 지금 이종섭 문제에서도 입 딱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항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이걸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바로 그 장면에서 봤네요.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이 윤 대통령이 딱 걸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동훈은 입을 닫고 있는 이 한계를 어떻게 해서든 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네. 한 위원장 역할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여권 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속해서 오늘 살펴본 신문들이 들어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한동훈이네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나타났으니 네. 정권심판원이 더 불붙으면은 이 선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가령 이런 보수 언론에 표현한 언론도 있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발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가령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 그런 얘기 있어? 그러면 내가 총대를 한번 메고 이종섭 대사를 임명 철회나 이런 걸 한번 내가 건의해볼게 해가지고 그치. 했다.
정말 그러면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알았어. 내가 할게. 임명 철회를 했다. 그러면 사실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그렇죠. 텐데 확 그럴 수 바뀌지. 있겠지만 만약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될까요? 너 그만둬. 저는 또 제2의 또 그 화재 현장처럼 가서 네. 또 눈 맞으면서 이렇게 서 네. 있었던 또 그만두라고 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게 되지 아마 또 그 않을까. 장면이 나오겠죠. 왜 그렇게 될 거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종섭 전 장관은 사실 김건희 여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뭐 한동훈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종섭 전 장관의 목을 맬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단서가 어떤 단서, 어떤 뭐랄까요, 뭐 인사이트가 예. 한겨레의 칼럼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한겨레 김원철 사회부장이라는 분이 쓴 칼럼이 있어요. 네. 여기 이게 준비가 돼 있네요. 드디어 대통령이 나오는군요. 제 생각에는 예. 예, 국비 도피,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도피했다 이렇게 쓰셨네요. 한겨레 대표 미남이 아닐까. 아닙니다. 네. 뭔 소리지?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있는 애에 대해서 예, 예. 네, 말씀드렸고 미남이네. 예. 네. 이 칼럼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쓰고 있지만 예.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서막에 열었던 사건. 이 사건은 나쁜 사람이 바이블이다. 그러니까 이 칼럼의 그 어체가 그 구어체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네.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릅니다. 수첩을 꺼냅니다. 문체부도 안무개 국장과 진 안무개 과장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문제의 바로 그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을 근거로 주무장관에게 소속부처 국과장 경질 인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다음 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은 경질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걸 박영수 특검팀이 범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을 했다는 거고 이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사례를 기억하시죠? 예. 그랬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라는 게 그간의 외교 관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한 것도 그간의 수사의 관례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서의 사례의 이 맥락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결정과 판단의 과정에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을 만한 발언, 지시, 보고가 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 칼럼에서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대통령 범죄 전문가입니다. 예. 대통령 범죄 전문가입니다. 예.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 그러네요. 매 안 되는 대한민국에 매 안 되는 그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만큼 현직 대통령의 범죄에 정통한이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어떤 식으로 전달돼 어떤 결과를 낳았을 때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본능처럼 그의 온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내라. 전문가인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만큼 지무적입니다. 이 칼럼이 가리키는 바는 예. 대통령은 이게 결국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칼럼에 담기진 않았습니다만 더 확장하면 예. 최상경 사건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들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어쩌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사태의 화살 끝이 어디를 올 건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수사 전문가가 대통령이 된 후에 또 수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칼럼이군요. 그러면 예.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뭘 윤 대통령이 뭔 잘못을 했길래 대체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느냐. 예. 오늘 경향신문이 예. 그 실체를 추적했어요. 무려 1면에 썼습니다. 네, 경향신문 1면 대통령실 이쪽에 전달한 걸 알리지 말라. 무슨 이순신이냐? 이순신도 아니고. 아 저거 그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내가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뭐 내가 준 걸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 왜 전달한 걸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이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종섭
이첩 보류 지시 직전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 전화 받은 등. 저건 MBC 보도 됐던 내용이죠. 네. 예. 그 밑에 이종섭 호질원의 난감한 여당. 그 어. 앞에 이제 난감한 여당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요. 예. 이종섭 이첩 보류 지시 직전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네. 이 왜 전화를 받았을까? 내선 번호로. 그러면 누가 전화했을까? 내선 번호로.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게요. 그거를 기사 내용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 내역과 박정훈 대령 재판 기록을 경향신문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첩 보류 지시 전 이틀 동안 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수차례 예. 서로 간에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채모상병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실 개입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결제한 거를 다 뒤집어가지고 했겠죠. 네. 네. 취소했겠지, 결제한 네. 거를.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역 등을 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가 논란이 불거질 무렵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확인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이종섭 전 장관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31일까지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수사단이 이 장관에게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자료를 보고한 날 국방부 안보실이 바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참모였던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오후 30분 김기한 사령관이 통화를 했고요. 또 이후 박 보좌관으로부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기한 사령관이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오후 6시 무렵에 또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관은 오후 5시 51분과 6시 21분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안보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게 무슨 쉽게 얘기하면. 전시 상황도 아니고 뭐가 북한군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국방부하고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뭐 문자 전화 이런 기록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안보실에 파견한 김형래 대령이 김기환 사령관과 통화를 마치고 오후 6시 34분 해병대 수사관 소속 유모 소령으로부터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자료를 군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병대로부터 전달받는 거예요. 언론 브리핑 자료를. 김 대령이 이제 지금 안보실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김 네. 대령이 그 이메일을 받은 뒤에 유소령한테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 소속에 있는 유소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한다.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군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 날 바로 이종섭 장관이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김기한 사령관도 박 보좌관과 6번, 안보실 비서관과 2차례 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 직전인 오후 11시 45분 무렵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첩 보류 지시를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내용을 뒤집기 직전에 예.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VIP가 경로했던 그 전화였을까? 아닐까? 누가 전화했을까? 이건 뭐 모르지. 그러게요. 당사자들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많은 정황들로 볼 때 안보실하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근데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휙 가버리면 중간고리가 똑 떨어져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안보실이 관여가 됐다는 것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고리를 떼서 보내야 되는지를 이 수사 경험이 많으신 어떤 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지면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제목 이건 뭐 기사 내용보다 제목이 제가 이제 요록을 잘 요약한 것 같아서 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수사 외압 의혹 키맨 이종섭 없이는 못 푼다. 이종섭 장관이 없어지면 이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못 푸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관은 왜 이거를 뒤집었는가? 그리고 전화는 왜 빈번하게 하고 그렇죠. 왜 뒤집었는가? 수사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린 바지만 수사의 순서상 밑에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냈다는 거는 이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는 이 부분은 다 공수처도 이미
수사를 했거나 네. 또는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확인이 됐거나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문자, 이메일,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수사를 통해서 다져나가면서 이제는 이종섭 전 장관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종섭 전 장관 수사를 하기 위한 요 단계의 어떤 보조적인 수사를 하는 거냐 이런 단계일 거거든요. 이건 한 3박 4일 수사감이에요. 그렇죠. 요 단계인 거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이제 요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보수 언론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수 언론도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법적인 절차 다 끝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로 조선일보가 그 지금 내보내면 안 된다. 총선 예장 때문에 그렇게 네.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바로 내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경향신문 기사에 지금 드러나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갑자기 그렇게 그분이 실력 있는 그런 분이셨나요?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때 정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냈네요. 그러니까요. 검사는 검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검사든 검사인 거고. 서울에 안 올라가는 거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을 수도 있지. 예. 공수처가 이제 압수물 분석 다 했잖아요. 이제 이종섭 소환할 때만 남은 거야. 공수처에서 그렇죠. 자 이제 소환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종섭한테. 특수부 검사의 경험상 총선 전에 지금이다. 소환 통보를 해버리거나 뭔가가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질 수 있다. 빨리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조선일보의 그 대목을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공수처는 지금 대사 임명을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검사들이 예를 들면 압수수색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 기밀성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려주지 않고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 기밀 대상은 피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역으로 공수처가 보고 아이고 당했네. 수사를 하러 다 지금 당한 것처럼 네. 돼버린 거예요. 핵심 조선일보의 증거를 뭐, 뺏겼어 그치. 지금. 그렇죠. 조선일보의 문장대로 하면 검사의 수법이다 역시. 이야 기가 막히네요.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우리가 수도권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위기야 이렇게 지금 보도신문들이나 하다못해 모든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여권 내에서조차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근거로 얘기했던 게 민생 문제였어요. 맞아요. 이종선 문제 말고 아까 사과감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민생 문제를 얘기할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 이 19번째 했나요? 민생 토론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오늘 경향신문이 민생 토론회 관련 기사를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예. 썼어요. 오늘 경향신문이 아주 저는 좋더라고요. 네. 일면 전부 다. 제목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쏟아낸 총 901조 사업, 재탕, 민간 투자 빼면 45조 원 규모. 저거 되게 많이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딱 계산을 925조인가 뭐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계산을 아니야. 했네요. 민주당이 그냥 추정한 거야. 추정실 뿐이야. 실제로는 달라. 예. 이렇게도 반박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향신문이 열심히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칭찬합니다. 예. 기사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 민생 토론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들. 네. 그걸 토대로 한 민주당의 계산. 그게 다 합치면 900조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지난해 대비 늘어나는 중앙정부 재정만 따져보면 실제 증액 규모는 45조 원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이 45조 원은 교통격차 해소 30조 원, 원전 연구 및 개발 지원 4조 원, 네. 제2대덕연구단지 건설에 3조 4,500여 원 등의 요 수준이어서 요게 45조 원인데 그마저도 실제 집행 실적에 따라서 재정 투입 규모가 여기에 연동돼서 결정되는 융자, 금융 지원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재정 쓰는 거는 이것보다도 작을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의 분석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공약에서 그러니까 민생토론회에서 쭉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제 예산이 소요되는 중복되거나 이미 결정됐던 거 빼고 실제 새로 쓰시는 예산만 추렸는데 그게 45조 원이고 이마저도 금융이 껴있어서 실제로는 더 적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밥값을 지난달에 200만 원을 썼다고 치면은 200만 원 쓰나? 뭐 한 300만 원도 쓸 것 같은데. 네. 뭐 막 300만 원까지는 안 쓰겠죠. 네. 200만 원을 썼다 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번 달에는 제가 좀 몸무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밥값을 500만 원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밥값을 이번 달에 막 500만 원씩 쓴대. 그러면 주변에 막 식당들이 막 김민아 대단하다. 이번 달에 500만 원 쓴단다. 이러는데 사실은 원래 300만 원 아니 2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맞죠? 그렇죠. 300을 예. 더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구체적인 말씀을 좀 예로 드릴게요. 이 기사가 길고 좀 복잡해서 숫자를 다 얘기하고 이러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예로 여기에 들어있는 예로 이제 들어보면은 일단 해설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정부가 민생 토론회 과정에서 기존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 중인 사업과 증액, 신규 사업, 민간 투자 사업을 다 뭉뚱그려 투자로 포장해 내놨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가 조수진 변호사한테 얻어먹는 것까지 다 내가 쓰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민자 지금. 투자도 전부 다 무슨 뭐 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925조 원이라고 민주당이 계산한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지난 1월 저의 고향 수원에서 개최된 세 번째 민생 토론에서 나온 622조 원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에요. 예. 이게 622조 원이다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500조 원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됩니다. 그러면 삼성하고 자기가 SK 그걸 다 했다고 사업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왜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래? 본인이 뭘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했느냐?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상 투자 규모가 622조 원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경향신문이 예로 든 하나의 이제 사례이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예상 규모가 큰 사업이 수도권 교통 개선과 도심철도 지하화, 광역 급행철도 도입을 약속한 교통격차 해소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계산을 할 때는 한 이게 159조 원 정도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정부가 내놓은 전체 사업비를 보면은 총 사업비가 134조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민주당 계산이 좀 과다하게 된 측면도 있는데 이 134조 원도 뜯어보면은 국비와 지방비로 투입이 되는 게 30조 원하고 13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34조 원을 사업비로 봐도 국비와 지방비가 30조, 13조 6천억. 그러니까 더하면은 43조 좀 넘는 거잖아요. 나머지 한 100조 어디 갔냐 그러면. 100조는 뭐냐. 민간 투자가 75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반영해 놓은 게 9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 계획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재정 투입을 여기서 더하고 빼고 하면은 30조 수준에 그치는 거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네. 나머지 다른 사례들도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거다. 그렇게 부풀려진 거 다 빼니까 다 더하니까 결과적으로는 900조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45조 원 정도고 예.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다 나오는 건지도 모르는 거다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900조라고 했을까요? 정부는? 민주당 계산은 그렇다 칩시다. 예. 그건 민주당이 계산한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901조는 보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약속이행 예산이라고 발표한 그 보도자료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막 민생토론을 다니면서 여기에 600조가 들어갑니다. 투자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 다 합치면 900조가 넘는 건데 네. 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까? 결국은 총선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경향신문의 3면에 보면은 세금 깎아줄게 펴달라는 여야 이 기사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사의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예. 총선을 노린 각종 감세 정책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무더기로 감세 정책을 내놨죠. 네. 그 어떤 뭐 이 무더기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비판도 했는데 예. 부자 감세다 뭐 이렇게 비판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뭐 이 없애버린다든지 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쭉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든지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한다든지 증권거래세 인하한다든지 노후차 개별 서비스를 인하한다든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 어쨌든 감세 항목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쭉 내놓으면은 정부가 내놓으면 사실은 이거를 야당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감세가 지금 가능한 거냐? 그리고 그런 감세가 사실은 세수 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게 지금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거냐? 네. 근데 선거 국면에서는 또 야당이 그렇지가 않다. 일부 따라간다. 야당도 사실은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이라든지 가상자산 투자 수익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한다든지 이렇게 따라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니, 이런 게 기본적으로 사실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뭐 죄다 그렇죠. 깎는군요. 이런 게 양당의 어떤 포퓰리즘으로 귀결된다라는 지적을 경향신문은 하는 건데 예. 저는 여기서 보다 포인트를 두는 거는 어쨌든 이 정부의 어떤 국가 운영에 책임을 맡는 거는 결국 여당이죠. 정부 여당인 거잖아요. 그럼.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냐라는 지적이 좀 더 뼈아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선거 전략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막 선심성 공약들을 내놓는데 야당이 우린 반대하는데요. 이거 똑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진짜 반대하는 세력이 되거든요. 일종의 대립하는 쟁점을 만들게 돼요. 그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사람과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이걸 두 개로 갈라가지고 표로 심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립 쟁점을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문에서 보거나 언론에서 볼 때는 아유 똑같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핵심은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도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내수 부진 장기화하는데 정부는 선심성 감세 타령만.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요 전망기관들이 올해 경기 예측이 내수 부진이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감세를 하려고 하는 거다. 맞아요. 감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통계청 수치를 아마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15살 이상 취업자가 2,804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 9천 명이 증가했어요. 요거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뭐 취업자도 이렇게 증가하면은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내수 업종인 교육 서비스업은 2만 2천 명이 줄었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만 1천 명 줄었고 예. 숙박 음식업이 2천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수출 회복세에 따라서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 제조업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가 계속 오르고 뭐 공공요금 오르고 이런 이랬는데 실질 임금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떠받쳐줘야 하는데 지금 저렇게 뻥 공약만 얘기하고 다니시고 네. 뭐 삼성 것도 무슨 다 예산인 끌어다가 것처럼. 기업이 할 것까지 다 끌어다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걸 끌어다가 다 국민한테 해주겠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돈은 안 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는 바람에 60조 원 정도 세수 펑크 냈잖아요. 근데 지출 예산 가운데 또 45조 7천억 원 집행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세수는 뻥 냈는데 돈이 있어도 돈도 못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금 깎아주겠다. 부자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각종 퍼주기 감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 이런 이율 배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이게 한겨레 신문 사설의 내용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다 깎아주는 거랑까지 합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심각하네요. 그렇죠. 돈은 돈대로 다 쓰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경향신문 기사 내용은 그게 별거 아니다. 뭐 46조 사실은 별것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지금 감세 얘기까지 엮어서 보면은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900조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런 그게 써야 될 그러면 써야 될 엄청난 사업에 인플레이션이 예. 생길 거야. 그렇죠. 써야 될 사업에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예. 거기에 필요한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경기에는 써야 될 때 쓰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방식의 재정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총선용에 사실은 이게 맞냐 싶은 거에 900조씩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런 우려를 생기는 과정에 그게 뭐 46조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오히려 다행인가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하지 말고 책임 있게 해라라는 게 맞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지 왜 뻥으로 갑니까? 뻥으로 가지 말자. 근데 이 보수 신문들이 위기다라고 하는 게 또 네. 하나가 또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라고 하는 게 민생 위기, 이종섭 위기. 예. 그리고 대통령 그 가운데 예.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우고 다니고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또 하나의 위기가 망원.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도태우 그 후보를 대구에 공천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공천하고 난 다음에 5.18 관련 발언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역풍이 불고 있다.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것 때문에 반발하는 곳들이 생겨요. 민주당 뭐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실망스럽다. 한 위원장이 그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공천 재검토를 지시한 한동훈 위원장은 꽤 멋있었지만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김부겸 전 총리 말을. 예. 네. 하여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도 회의 자리에서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5.18 표면은 놀랍지도 않다. 국민의힘 망언 DNA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다고 하고요. 녹색정의당도 망언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5.18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유와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가 공동 성명 내서 예. 낼만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도태우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혹시 대구라서 반역사적 사고방식을 가진 후보를 공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대구 시민으로서 모욕감을 참을 수 없다. 예. 대구 촛불 행동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앞서 제가 5월 단체 얘기는 5.18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힘 5.18 국민의힘의 5.18 농락에 분노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점점점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도태우 후보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조수현 후보가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걸로 또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수현 후보라는 분이 뭐 한겨레 신문 등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2017년에 8월달에 SNS에다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야, 저것도 진짜 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썼대요.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언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조선 말기에 예. 조선 시대의 말기에 가면은 뭐 여러모로 국가 기능이 상당히 이제 훼손이 되고 부패하고 그래서 구한 말에 뭐 여러 가지 뭐 병사들이 막 뭐 이렇게 반란도 일으키고 뭐 이런 사례가 나오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모로 이제 수탈이 일어나고 하면서 백성들이 살기 힘든 과정에 일제가 와서 식민 지배를 해가지고 예. 팔자가 굉장히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막말은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 체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역사관을 굉장히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더해서 사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폄훼한 글도 있다. 2021년 4월 달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에 대해서 당시에 제주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김일성, 박헌영의 지령을 받고 부장 폭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꿈꿨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 앞서 이제 도태우 후보도 지금 전두환 씨에 대한 무슨 찬양 비슷한 말을 썼다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연결해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상당히 관심인 가운데 또 막말 논란 이렇게 하면은 또 지금의 민주당 막말 뭐 이런 것도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네. 정봉주 이제 후보인데 정봉주 후보의 경우는 DMZ 뭐 목발 경품 발언이 지금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나오고 대해서, 있는데요. 그렇죠. 경향신문. 그렇죠.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 과거 발언에 대해서 과거에 이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 논란이 된 직후에 본인이 사과했다 등등의 의사를 밝혔지만 네. 지금 저 기사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윤리감찰단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감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리감찰단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감찰을 실시하는 기구고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거나 뭐 이런 절차를 가는 것인데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인데 아마 지금 이게 막말 전국 비슷하게 가면은 아마 양당에서 서로 발굴하는 거가 될 거예요. 이제는 각 후보자들 중에 누가 또 막말을 한 게 있는지. 그러겠네요. 저것도 2017년 일이에요. 정봉주 그렇죠. 의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예. 서로 막말한 기록들은 쭉 나오는데 서로 거봐 너네도 했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소극적 조치를 취하는 걸로 이게 어떤 암묵적인 그러한 어떤 뭐 그런 과정으로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막말은 있는데 생각해요. 뭐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느끼면서 오히려 이제 이 투표 피로감이. 유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과의 맥락에 해당하는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추가적인 액션을 거기에 해당하는 가령 정봉주 후보 문제라고 하면은 이것에 피해를 본 예를 들면 국군 장병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예. 대한 그게 정책이든 액션이든 뭔가 제스처가 또 당에선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도 중요하지만 5.18 문제에 대한 액션이 또 있어야죠. 당에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노력이 중요한 거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자격 박탈하거나 우리 그게 제일 강한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논란이나 논쟁의 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태 후보 그냥 후보 빼버리겠습니다. 정봉주 후보 뭐 무슨 결선까지 가가지고 박용진 후보까지 꺾었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냥 공천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넣어서 다시 한번 경선 돌려봅시다. 이렇게 나가든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조치라도 취해야 그걸 누가 먼저 취하느냐를 유권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그럼 미정의적되거나 조치가 늦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조치가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국일보가 오늘 예. 사설에서 예. 5.18 폄훼 목발 경품 사과했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나 이런 그 사설을 썼어요. 예. 텃밭과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공천장을 받은 뒤 떠밀리듯 사과한 두 후보에게 진정성을 느낄 국민은 없다. 더 큰 문제는 두 후보의 표변보다 이러한 논란을 알고도 걸러내지 않은 여야의 공천 시스템에 있다. 예. 국민 정서에 반하는 후보를 추천해놓고 표를 달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자화자찬한 시스템 공천이 작동되고 있음을 입증하려면 두 후보의 공천부터 제고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가 당장 나오고요. 뭐 조선일보 사설은 굳이 제가 거론해서 설명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친김정은 국군 조롱 공천만은 제고돼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여론전을 이제 하고 계속 있어요. 나오는군요. 예. 네. 선거가 점점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뉴스들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예. 수도권 위기론 보수신 분들이 막 얘기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기론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또 민주당이 퍼져가지고 이제 우리 이길 수 있네. 이렇게 하면서 사고 칠까 봐 또 걱정이다. 그런 얘기도 좀 쓴소리도 해주고 싶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2부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모시고 심층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예,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방금 유자차 없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보수 패널이라고 유자가 유자차도 안 주고 그냥. 아니 제가 볼 때는 약간 아침이라서 당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고 오늘. 예, 저희가 다음번에는 최경영 기자님도 준비하고 유자차도 준비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설탕물이라도 주세요. 좀 젓는 걸로 해주세요. 설탕 몸에 안 좋아요. 맞아요. 녹차가 얼마나 몸을 생각해서 저희가 대접한 감사합니다. 건데. 자, 이종섭, 런종섭 이 호주 대사, 이제 호주 대사죠. 이제 장관 그렇죠. 아니고. 뜨겁습니다. 계속 국민들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업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데 호주에 가셨고요. 호주 외교부에 윤 대통령 신임장을 그 과정이 좀 이상해요. 사본을 제출하고 많이 이상하죠. 예, 아직 원본은 비행기로 안 갔죠? 예, 파우치 형태로 가는데 업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이종섭 대사의 출금 해제가 된 것 자체를 공수처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의 도피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가 대사인데 안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누군가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인데 해방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네.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예를 들면은 장관이 네. 차관 복급으로 대사로 나간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출국금지 당하는 사람이 네. 이렇게 갑자기 출국금지 풀어줘가지고 대사로 나간 적이 있었느냐. 예. 이게 피의자가 이렇게 대사로 나간 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군사협력 문제 때문이라고 퉁치고 넘어가면 우리가 그렇구나. 한국과 호주가 군사협력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희생을 해가지고 갔구나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거 아니야? 라는 비판과 인식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잘못된 일이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조금 더 아니고 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 돼. 아침부터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니 봄을 아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출국 금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종섭 전 장관 지금 호주 네. 대사가 됐습니다만 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현 법무관리관, 그다음 해병대 김기현
사령관, 국방부 김동엽 검찰단 이런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네. 여기에 최고 정점이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맞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네. 근데 그 사람을 해외로 보낸다고 얘기하는 건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최고 정점은 딴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수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한 거야. 이상한데? 그럴 리가 그렇게 없는데? 하기에는 지금 나온 증거들 이제 호주 가고 나니까 증거들이 뭐 문자, 수사 기록들이 다 막 나오죠. 쏟아지는데 다 나오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화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문자도 대통령실에서 많이 다 하고. 했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다 예를 들면 사인한 거고 예. 사인한 위에 바뀐 거니까 예.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위에 있을 거다. 그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제기될 위법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 이전에 끌어내기 위해서 일단 호주로 그냥 내보낸 거죠. 여기서 도피 중요한 친 게 거죠. 대통령의 전직 직업이 중요한데 이분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에요. 수사하면 이분이고 전체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명이 등장하는 수사 전문이란 말이에요. 요 시점도 어떻게 이렇게 핵심 피의자를 똑 잘라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본을 주면서 런종섭을 시켰냐? 왜일까? 왜일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성격상으로 봐도 조금 이렇게 유한 분이래요. 아, 저도 이렇게 그렇게 군인처럼 개인적으로 막 강직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상당히 좀 심정적으로 약한 분이라서 공수처 수사를 계속 좀 받으면 아니, 사실은요 이랬어요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일각의 분석도 있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의 선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냅둬가지고 조금 수사 받으러 오라 그러면 조사 받으러 오라 그러면 아이 저기 몸이 아프다고 좀 이따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선거 때까지 질질 끌었으면 이렇게 주목을 받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도 않을 텐데 보수 언론에서부터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냐. 빨리 내보내. 빨리 호주로 내보내. 네.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각종 뭐 국무총리 이하 여권에서도 아 이거 뭐 잘 뭐 협조하겠죠. 아 이거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발뺌하고 있잖아요.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3부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시민단체 고발장을 쓴 백민 변호사를 모시고 이걸 좀 자세히 다뤄볼 텐데 그분이 옛날에 군검찰 출신인데 네. 이종섭 지금 대사를 상사로 모셨대요. 그래서 개인적 인품이 공수처 수사를 못 이기는 정도로 굉장히 유한 분인지 등등 좀 꼬치꼬치 물어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요. 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성근 효과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결국 임성근 아닙니까? 예. 사단장 하나의 과실치사 사건을 막기 예. 위해서 국방부 차관 단수공천시키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 단수공천시키고, 예. 그다음에 사건의 핵심인 해병대 사령관 현직 유지하고 있고, 예. 해군 참모총장이 동기예요. 옷 벗어야 돼요. 예. 옷도 못 벗게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일에 실적에 실무를 했던 국방부장관 이런 사람들은 별 하나 더 달아서 승진시키는. 그러니까 임성근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혜택들이 지금 다 부여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성근 이 사람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과실치사 문제라고요 하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과실치사가 예를 들면 유죄가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임성근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문제가 아닌 다른 뭐가 있나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정도로 나섰다면 네. 아마 최수근 상병의 과실치사 사건이 아닌 다른 문제가 여기 얽혀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알 수 없는 겁니다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대통령실에서 예. 그냥 여기 가서 경찰이 입잡한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재판에 올라가면 시간도 꽤 오래 걸려요. 과실치사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다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건들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는 입을 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그러니까 이종섭 지금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이 예. 과정에서 매우 좀 어리버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그랬잖아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 스스로 예를 들면 결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워한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아킬레스건이 딱 두 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그다음에 김계관 해병대 사령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본인이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입을 닫을 거예요. 자신이 사인한 거니까. 그러겠죠. 근데 네. 국방부 장관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내빼기 한 거예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핵심들. 근데 그 사건의 이유가 뭘까? 저는 그래서 이건 진짜 특검법을 또 제가 거부할 것 같은데 4월 달에 올라오게 되면. 그러겠죠. 저는 다음 예. 국회라도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왜?
대통령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소위 위법한 행위들을 실행한 거잖아요. 또 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 때 탄핵 사인 거죠. 누가 뭐라고 아니 이거 100%. 김종욱 행정관님이 이런 거 좀 잘 맞추십니까, 소장님? 엄청 잘 맞추세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나중에 예언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은 모르겠네요. 아니죠. 딸로 돌아다닐 것 같은데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법무부 장관 끝난 다음 벌어진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비겁하거나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대통령께 그냥 이종석 호주 대사 네. 저 신임장 취소하시고 네. 그냥 사법적인 절차 끝난 다음에 의혹이 좀 다 처리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시라. 이건 빨리 귀국시켜가지고 제대로 조사받게 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민주당이 공천 갈등과 혼란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이완되고 정권 심판론이 좀 희석되고 약화되는 분위기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2주째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정권 심판론이 다시 지금 국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묻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스픽스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저 방송 다녀보면 다 이 얘기가 제일 첫 번째 아이템으로 네. 잡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총선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건 이게 처리해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능할까? 이제 오늘 아침 신문들 저 방금 쫙 살펴봤습니다만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뭔가 액션을 요구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때도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 직언을 이제 하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이제 바로 대통령에게 뭐 물러나라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리더십이 좀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도태우 공천 문제 관련해서 네. 비대위원장이면 당에서 최고란 말이에요.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얘기한 건 공천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 고민하는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공관위에서 아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더 상위에서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아니, 안 그러면 공관위 설명을 해야죠. 타당하게. 예. 타당하게. 근데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보수층의 분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 말도 웃긴 게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5.18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헌법 전문에 쓰겠다 그랬어요. 대통령 말과도 맞아요. 배치되는 맞아요. 일들이 예. 공관위가 결정을 한 상황이라면 저는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자체가 관찰이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죠? 그다음에 조중동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호주 대사 부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문제가 보수층의 균열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확실한 이반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제가 볼 땐 국민의힘 이번 선거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면 바로 다음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 100% 탄핵 전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얘기 좀 아니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탄핵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껌거리 다 걸려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최수근 상병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태원 뭐 다양한 문제들이 다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가 본물처럼 뚫리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는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할 분들이 지금 두 분이 계신데 교민 여러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주 교민분들께서 창피하죠. 이제 호주에서 언론의 일면에 막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피의자 신분에서 좀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한국이 이 정도로 옛날처럼 부패한 나라였나? 이런 인식이 퍼진다. 이게 우려스럽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호주 교민들께서 계속 이제 집회하시고 항의하시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쪽한테 민감한 문제시고 또 하나 부모님들. 사실 이게 고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외압에서 시작됐잖아요. 굉장히 줄거리가 복잡해졌습니다만은 그럼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생때 같은 아들이 군대 가서 구명조끼 하나 못 받고 수색해라 해서 물 뒤지다가 어이없이 죽었는데 그거 수사해가지고 사단장 처벌하겠다는데 그게 갑자기 외압이 들어왔대? 이게 나라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총선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되죠. 상황. 예. 그러니까 우리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호주의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본인이 지휘를 좀 잘못해가지고 호주의 군인이 이렇게 사망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호주 검찰이 피의자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호주의 총리가 너는 저기 잠깐 한국으로 대사로 가라. 그 신임장도 사본 갖고 한국에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대통령과 담판을 짓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든지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뭉갤 수는 없는 상황 같다. 그 제가 그 최경영 기자님 하실 때는 두 분 굉장히 이견이 많으시던데 오늘은 첫 이슈부터 이재명 당대표나 합의가 민주당 되시네요. 얘기하면 이견이 많아요. 되게 사이가 좋으신데요? 이재명 얘기로 네. 넘어가시죠 그러면. 이재명 예. 공천, 전해철 공천 이거는 다 예. 아니, 얘기해요. 하나 아니, 말씀드리면 저 대통령이 더 문제가 많다. 대한민국 예. 제1호 영업사원이라면서요. 예. 왜 예를 들면 영업은 하나도 못하고 국익에 훼손되는 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의자신 분도 수사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해외에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건 전 특검을 하든 대통령 임기 후회가 되든 뭐 전이 되든 이거는 하여튼 진상이 정말 밝혀지면 큰일이라고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변호사님, 저는 네. 뭐 보수파를 지지를 하고 그쪽에서 네. 생활을 해왔지만 진영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방어하고 문제제기, 비판을 못하는 것은 그거는 평론가나 대한민국 그냥 국민으로서도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후라든지 아니면은 다음번 정권이 바뀐 다음에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조사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총선이 이제 20일 뭐 정말 코앞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일단 막말 논란, 그러니까 색깔론도 있었지만 막말 논란에 대해서 안으로는 입단속 그리고 밖으로는 사실은 네거티브전을 하고 있어요. 먼저 도태우 변호사 공천 유지됐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폄훼 논란을 해서 굉장히 논란을 빚었는데요. 또 조수현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후보가 조선 말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차라리 살기 좋았을 수 있다. 마치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듯한 잘못된 역사관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 싸움이 본격화되니까 이 경쟁을 하는 것 대신에 폐륜, 종북 또 음란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좀 악마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서로가 싸움이 벌어진 적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특이하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지도에 독도 빼고 네. 이런 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이준석 당대표가 가서 무릎 꿇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서 또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수긍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갔다 오면 바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그룹들 자체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5.18 문제뿐만 아니라 5.18만 건든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그 헌법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까지 흔드는 부분들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보수층의 분열을 하나의 이유로 해서 공천을 유지한다는 건 보수층 내부에 그런 분들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왜 위태롭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극우정당들이 예.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소위 한국 사회가 매우 안 좋은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예.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대구의 조 후보 얘기했던 내용들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요. 조선 말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전 서구갑 조수현 예. 후보. 1908년까지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실제로요. 예. 실제로요. 1912년까지도 올라가요. 예.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 성장 속도가 완만하게 둔화되어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조선 말기랑 대한제국 시기에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오히려 수탈 경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예. 경제 성장의 속도가 예. 둔화되는 형태로 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구구 집단들의 식민지 근대화론 또는 수정주의적인 역사관, 왜곡된 역사관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발언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측면들이 있고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또 확보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이 개딸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예. 똑같은 거 따지고 보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것도 그런 특정하게 구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들을 통해서 계속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이야기,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들 갖다가 반복적으로 재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 위태롭죠? 재생의 구조가 그 위치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룹이 개딸하고 이러한 발언자가 같은 그룹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예. 구조 재생산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네네. 비슷하다 이 네네. 말씀이군요. 근데 이 역사관 부분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 뭐 이 표현의 자유나 이런 언론의 장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서로 토론을 한다 이 부분도 문제지만 저는 아예 올라오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총선에 나오셨다는 게 문제고 근데 여당에서 이분들을 후보로 지금 내세웠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토론의 영역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컷오프를 시키고 이런 분들은 공적인 뭐 일들을 담당하지 못하게 그냥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도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분들 자체가 공천을 주네 마네 좋네 안 좋네 이런 걸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왜 이런 사람들 컷오프 안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원의 어떤 부탁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고해달라라고 그렇죠. 했는데 다시 네. 아니 이렇게 왔잖아요. 두 가지인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신경 써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예. 사람을 컷오프를 예. 안 시켰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에서 컷오프 시키거나 공천을 다시 취소하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보수우파 진영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뭐 정말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신은 간첩 아니냐. 김경률 같은 사람 비대위원 시켜놓고 도태우처럼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하고 헌신했던 사람을 공천 취소해 가만히 안 있겠어. 막 이런 협박을 그래요? 보수 유튜버들 강하게 지금 영향력이 있는 그분들도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압박, 압력,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을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무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이 부분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나 김종욱 선배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정봉주 의원 얘기하면 안 돼요? 뭐 해주세요. 왜 우리는 공평한 방송. 공평한데 지금 원고에는 정봉주 의원 얘기도 없고 이거 정말 PD님 너무 왜냐면 수준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근데 5.18 그다음에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정봉주 후보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잘했다는 예.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 그러니까 헌법 문제를 건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반독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5.18은 독재와 싸운 거예요. 어떤 형태라든지. 근데 이 문제를 건들면 헌법적 정체성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누가 더 잘못했나 볼까요? 그 정봉주 의원 근데 발언은 저는 네. 사실 좀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얘기를 농담으로 그렇죠. 했다는 거 자체가 좀 약간 다들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욱 선배님이 이제 네. 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헌법 정신에 위반된 얘기를 했지만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삶에 대한 폄훼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 발언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방에서 DMZ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의 생명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모습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 공적인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것 같고 이게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 상대 경쟁자 국민의힘 후보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다 정봉주 의원 과거에 뭐 얘기했나 이제 다 뒤질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두 개씩 툭툭 다 나올 거예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께서 예전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파장은 지속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이중잣대라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장해찬이 얘기한 정말 저런 막말 저런 것도 예전 일이잖아요. 2014년도 일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비판하시면서 정봉주 의원 말은 옹호하시고 감싸는 모습은 이건 지도자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옹호하고 방어했을 때 총선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판단하세요. 저는
양당 대표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봉주 의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조금 더 찾아보면 정봉주 후보가 2017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 발언을 한 맥락이 보면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스키장을 활용하자라는 방안이 나오자 대화하면서 DMZ가 위험하다. 그 발목지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그걸 이 약간 이렇게 우습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맥락인데. 아유, 그래도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지만 예. 저는 그다음 이제 해명 과정에서 좀 예를 들면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유선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사과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 같은 경우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의문이 나오는데 저는 만약에 그것도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저런 사람이 소위 헌법에 맹세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넘어갔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사과한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매우 좀 중대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준욱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계속되는 좀 국민 폄하하는 발언도 했잖아요. 네. 1월 달에 다른 방송 나가서 댓글에서 본인을 비판을 하거나 본인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을 벌레라는 표현을 쓰고 예. 저 여기 스피스 나오면요 댓글에 장성철 저 XX는 왜 불렀냐 저 쟤 나오면 안 본다 뭐 온갖 혐오스러운 댓글 많고 욕 많이 먹거든요.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오래 사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니까 저는 좀 받아들이고 에이 기분 나쁘네 이러지 그분들 향해서 막 벌레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취급하실 거예요? 벌레처럼 그냥 때려잡으실 거예요? 정봉주 의원 국회의원 되시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대표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과연 정봉주 의원께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고 지지층이 많은 건 아는데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래서 제 생각에도 빨리 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만한 어떤 맞습니다. 대책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치적 혐오가 확산되면 투표를 안 해요. 국민들이. 맞아요. 투표를 안 한다고 맞아요. 얘기하는 맞아요. 건 대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으려고 정당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건 오신 오히려 말이에요. 국민에게 더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럼요. 것이고요. 대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좀 비판을 갖다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친일공천, 극우공천이라고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공격을 했더니 그랬더니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일제 샴푸를 샀다고 이게 친일공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일제 샴푸를 쓰는 사람들은 다 친일인가요? 그다음에 틱톡 화법이죠. 그다음에 일베 의혹이 있다고 또 제기했잖아요. 네. 근데 맥락을 정확히 알면 일베가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자기가 광주 진실을 어렸을 때 몰랐을 때에는 일베 같은 방식으로 광주를 이해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게 자기 반성적인 얘기를 한 것 같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극우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발 적어도 공당의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민주당의 당대표인 거고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이지만 당대표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알고 투표를 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이나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 상상한다면 좀 비판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예. 옳으신 지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오늘 한동훈 피로감, 효과가 반감이 됐다. 총선 어떻게 치르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분석 기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권여당 당대표라면요. 우리에게 의석수를 몰아주고 우리를 다수당 만들어주시면은요. 저희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재명 나빠요. 민주당 나빠요.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중도층을 견인해 와야 선거 이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나쁜 건 알아요. 많은 국민들과 지지층들이. 그런데 그거 외에 넘어서서 그럼 너희들은 덜 나쁘고 대한민국 어떻게 이끌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줘야 한다. 이종석과 같은 사건 계속 벌어져도 너는 계속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몰라요. 저 법무장관 그만둔 다음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지도자는.
예. 근데 이게 건들 수 없는 성역이죠.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누구냐. 아니, 디오뼈는 건들 정확히 수가 알면- 없는데 네. 이거는 좀 건들 수 아니 있지 왜냐하면 않을까? 이거 대통령은 건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디올뼈. 외교부 장관은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정봉주 감찰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예. 뒤에 만약에 뭐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뭐 윤리심판원도 있고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것도 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리감찰단에서 누구 불러서 조사하고 뭐 하고 좀 시간 끌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아니, 이 명목상으로는 아니, 당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이걸로 또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 예, 시간 그 전까지 지적을 해주셨고요. 끌기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윤리심판원에서는 그걸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선조치하게 돼 있어요. 내일 할지 아니면은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 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시간 끌기. 말씀하신 건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윤리감- 이재명 대표가 에이 예전 일인데 그냥 봐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제가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보자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신 내용 자체와 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냥 선조치가 만약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나오게 보시죠. 된다면 그건 좀 지켜봐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정리가 안 되면 시간 끌기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그렇게 제가 늘 생각하겠습니다. 보던 모습 이제 나왔네요. 자,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하태경 의원이 이해운 후보 측에서 사흘 만에 20%가 올랐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원자료 요구를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자료를 공개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료 수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누가 누구 찍었고 뭐 그냥 이런 자료 로데이트 한 장짜리로 하면 그것도 네. 원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원자료는 예를 들면은 다 전화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1차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찍었고 2차 때는 누구를 찍었고 이것까지 우리가 다 비교해 보자. 그건 개인 비밀이잖아요. 근데 A라고 하면 네. 되잖아요. 아, A라고. 익명화를 해서. 네, 익명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자는 건데 과연 당에서 그걸 공개할지 좀 의심스럽고 이해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이게 좀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며칠 만에 20%가 처음 이렇게 봐요. 오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영 전 장관을 찍었던 23%의 지지자들이 거기에 90%가 음. 이해운 의원을 찍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근데 돼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JTBC 취재에 따르면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이해운 국힘 예비후보 지지 단체 대화방에 이중투표 지시 서로 간에 네, 지시하는 네. 것들 사실관계를 맞아요. 확인하고 있고 포렌식 작업을 위해서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를 지출받은 걸로 확인됐는데 좀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네. 당원이 아니라고 해라 했다는 그 카톡방에 이해운 전 의원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지지자들끼리 있었던 카톡방이 아니라 좀 전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 이해운 의원도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네. 뭐 지금 경선이 진행된다. 그런데 뭐 오늘도 한 건 했네요. 내 나이는 52세로 다운됐습니다. 뭐 당원 아니라고 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지시. 뭐 어디 공의에 몇 번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는 책임 당원 아니라고 해야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공의에 몇 번에서 걸려오는 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고 다음에 세 개의 번호에서 옵니다. 뭐 양일 간에 경선이 되는데 제가 지금 60대지만 30대라고 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30대에 대한 그 표를 높이려는 거죠. 네, 그렇죠. 목소리에 자신 있으면 20대라고 하십시오. 방금 한 건 했네요. 52세로 다운됐습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자세한 그러네요. 대화들이 오갔다는 겁니다. 네.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조금 내부 핵심들이 얘기한 건데 예. 저게 또 이렇게 공개가 되고 선관위에 제보가 되고 그런 것도 누군가라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보통 그냥 경선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좀 그렇지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선관위가 조사해가지고 결론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보다 예. 정무적이고 정책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당 공관위에서는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 전에라도 결정을 좀 내려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이건 새로운 건 아니다. 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안 그랬어요. 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방식들을 통해서 공천을 하게 되면 예. 대부분 이제 그러잖아요. 권리당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일반 국민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지지층과 이제 무당층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룰의 어떤 사각지대들을 다 활용을 하는 선거운동이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네. 벌어졌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이해운 후보만 이렇게 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몽주 의원도 이렇게 해서 그럼 이긴 겁니까? 박영진 의원을? 아니,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건 상관없이 지금은 여론조사를 지칭하지만 예. 사실상의 투표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적극적인 자기의 핵심 조직들이 있으면 예. 이 조직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파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권리당원인데 권리당원으로서 본인이 투표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이면 자기가 일반 국민으로서 전화가 오면 저 당원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면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후보들 입장에서야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제도의 허점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나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이 요구할 만한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냥 예를 들면 이번 문제 관련해서 야, 이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공천 탈락시키겠어라고 해서 예. 이 문제가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천제도 전반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고요. 가장 손쉬운 게 이 여론조사예요.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가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는가? 이건 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좀 점검해 볼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만약에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든가 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뭐 탈당을 한다든가 무소속 그건 안할 출마할 가능성이 거예요. 있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무소속 출마 그 지역에 못하고 그럼 해운대 갑 가서 주진우 변호사랑 붙어야 되나 그러면은 그래서 탈당이나 이런 건 안 할 것 같고요. 당의 조치에 어떻게든 뭐 따를 것 같다라는 좀 생각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갈등 상황, 그러니까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조용한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이 갈등이 막판에 뭐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이미 표심에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도층에 지금부터 반영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됐었다. 민주당이 공천 문제 갈등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보내는 순간부터 예. 이채 양명주라는 게 이제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채 양명주. 예. 배공기 선배가. 그렇죠. 이태원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문제, 양평 예. 고속도로 그다음에 명품백, 예. 주가 조작. 이 다섯 그거를 가지 이채 양명주라고 불러요. 이거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예.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예. 민주당에는 그 조직이 있어요. 이채 양명주에 대한 대책반을 맞아요. 만들어서 돌리는데 이제 이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문제로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저런 게 있었지 진짜. 야 이게 공천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내버려두면 되겠어라고 하는 정권 심판론 여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언론에서만 나오는데요. 조중동이가 또 얘기했더라고요. 시장 갈 때마다 화가 난다는 거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시장 가서 열받고 그다음에 TV 들어보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장 호주 대사 열받고 이중적인 화가 나다 보니까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응징심판 여론 자체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으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바닥을 훑고 다니는 후보들은 네네, 느끼고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가 그건 있다. 아주 쉽게 감각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눈빛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매우 우호적인 눈빛으로 오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매우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있는데 후보들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마 앞으로 저는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약에 고리주스 매듭처럼 딱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조중동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푸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정리하라고. 대사 정리해. 맞아요. 예. 빨리 물가 문제 대책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동안 뭐 민주당 공천을 직격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번 논란이 어쨌거나 논란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힘들 두 것 분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조국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3부에서는 고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 고발장을 쓴 백민 변호사 모시고 이 사건에 대한 심층 인터뷰 이어갑니다. 네,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진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을 고발장을 쓴 분이죠. 백민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먼저 뭐 이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쓰신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
뭐 지위는 어느 정도 비중이라고 보십니까? 그 두 사람은 이 사건의 몸통이죠. 그러니까 이종섭, 윤석열. 예. 뭐 최근에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받았던 분들은 뭐 군사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은 팔다리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요. 이 사건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한 몸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 보시니까 한 몸으로 움직였다. 지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그 재판에도 관여하시나요? 제가 그 재판 직접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들어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종섭 장관이 증인 신청은 안 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상관 피해, 상관 명예훼손의 피해자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사실에 예. 증인으로 나오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런종섭이라고 계속 불리고 있는데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 가 있다는 사실이 지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에도 또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들었는데 원래 군 검사셨잖아요. 그죠? 군 검사셨다가 또 이제 변호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군 검사 시절에 이 이종섭 그 전 장관하고 일한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떤 뭐 조직적 관계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2014년도, 2015년에 강원도 양구에 있는 전방 부대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군검사로 있었습니다. 예. 그때 사단장이 이종섭 사단장이셨어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법무 유공으로 사단장 표창도 받았었습니다. 예. 깨알 자랑 하시고요. 예.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군검사로서 이제 의견을 내서 상급자를 통해서 결재를 올리면 한 번도 다른 판단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조직적 판단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스타일의 지휘관이었다. 예, 그분은 특히 법률적인 문제 판단에 있어서 예. 본인이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알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습니까? 당시에는 그 육군 차원에서 뭐 윤일병 사건도 있었고 군 내 사건을 뭐 은폐하고 축소한다. 그때도 그러한 문제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휘관들이 그런 법률적인 사건, 뭐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기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이미 그걸 경험 한번 하셨군요. 네. 그로부터 한 10년이 흐르긴 했는데 예. 그때는 투스타셨지만 지금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뭐 그분의 스타일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종섭 장관이 저항할 수 없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업무 스타일상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민변이 지난해 10월에 이종섭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백변호사님이 쓰셨다는 건데 그 고발장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 관계다라고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쓰셨던 내용은 작년 10월에 쓰셨던 내용이지만 최근에 이 런종섭 대사 이렇게 사건 불거지면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공범인가 퍼즐이 막 맞춰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MBC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재검토를 직접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사건 사실 등장인물이 점점 많아지고 뚱뚱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약간 복잡하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관계부터 한번 조금 짚어볼게요. 사실 이 사건의 모든 시작은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사망 사건 발생한 건데, 당시에 그 2023년 7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해병대 1사단 소속의 최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 그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 작업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내천에 실종자가 있었고 그래서 수색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그 당시에 수색을 하되 잘 보이게 그 무릎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냥 물 위에서만 하지 말고 무릎 이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수색을 해라 예. 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7월이고 물살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예. 그 결과 이 생떼 같은 아드님이죠. 이 최상병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시작인데 그 당시에 이미 그 1년 전에 이해람 중사인가요? 그 사망 사건이 예, 예. 있었고 그때 성추행 건이 발단이 됐는데 군에서 덮고 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게 사망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군대에서 이런 거는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사망 사건 첫 번째, 두 번째 그 성추행 이런 성범죄 사건 군대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원래 군인 신분 되기 전에 민간에서 했던 사건, 이 세 가지는 군 검찰의 수사권을 군 법원의 재판권을 뺏었어요. 일반 법원으로 넘겨라. 그 뒤에 이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서 지금 수사를 초동적인 것만 하신 다음에 빨리 그 경북의 경찰청으로 넘기면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왜 안 넘어갔습니까? 이 사건은 수사 외압이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났었는데요. 네. 처음에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네.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서 빼라고 하니까 이종섭 장관이 경찰의 사건 인척을 못하게 했어요. 네. 고칠 때까지. 어. 거기에 대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러면 안 된다. 네. 유가족들한테 설명도 다 했고 그러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의 사건을 넘겼는데 네. 넘긴 사건을 국방부가 무단으로 회수를 해왔습니다. 이 회수를 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예. 해병대 경찰이 넘긴 것을 군 검찰이 뺏어서 와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갖다 주거든요. 관할하고도 맞지도 않고 절차에 맞지도 않네요. 민간으로 쳐도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을 검찰이 예. 뺏어와서 예. 뭐 경찰청의 그 국가수사본부 이런 곳에다가 준 거예요. 처리하라고. 예. 뭐 윗선기지는 말이 통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과를 고칩니다. 결과를 고쳤다. 예, 최종적으로 이 최수근 상병 사망에 책임 있는 사람을 대대장 2명으로만 한정을 하거든요. 그 대대장 2명은 현장에서 열심히 지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수색작전을. 예. 임성근 사단장의 전파 사항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냐면, 네. 다음 날에 최상병이 사망했던 날입니다. 그날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올 거니까 현장에 구명조끼 입지 말고 빨간 티가 잘 드러나게 그러니까 수색을 해라. 윗선 고위직이 오셔서 보실 거니까 예. 그 해병대 빨간 티 입고 구명조끼 입으면 예. 가리니까. 예. 그게 그래서 전파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벗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명조끼 못 입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수색도 그렇구나. 열심히 예. 하는 모습을 보여라. 보여주고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라. 예. 근데 그 지시를 했던 게 임성근 사단장의 사단장 지시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임성근 사단장이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최상병이 사망한 건데 사단장이 잘못된 지시를 해서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그 수사단장을 했던 우리 박정훈 대령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단장을 피의자로 넣어서 과실치사의 피의자로 넣어서 그다음에 경찰청에 이첩하고 그러면 거기서 뭐 무슨 과실이 있는지 수사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과실치사라는 게 뭐 징역 1년 정도 나오는 사건이지만 합의를 하거나 하면은 보통 집행유예로 그냥 금고형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사건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서 결국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피의자에서 뭐 사단장까지 이런 일에서 처벌당하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임성근을 뺀 건데, 그럼 임성근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친분이 있거나 연고가 있거나 어떠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2022년 여름에 수해가 크게 났었잖아요. 2022년. 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 아크로 팰리스인가요? 아크로비스타. 네, 아크로비스타. 예. 사택. 예. 수해가 났는데 집에서 이제 관망을 하면서 대통령이 있었던 모습 많이 비난이 제기됐던 그랬죠. 적이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포항 쪽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탱크를 가져가서 수해 현장을 복구를 시켜주고 하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윤 대통령 비난 이슈가 많이 잠잠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윤 대통령이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들이 있군요. 예, 그러한 말들은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탱크로 수해 현장을 지휘했던 임성근 사단장을 좀 좋게 봤고 마음에 들어했고 뭐 사적인 연이라면 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대통령실에 있는 뭐 김태효 차장이랄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랑은 뭐 이명박 청와대에서 근무연이 있었던 것으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3가지 외압이 있었잖아요. 3단계 외압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게 무슨 죄인지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서, 경찰청에 넘기지 마시오. 라는 이첩 보류 지시가 하나 있었다라는 네.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미 갔습니다. 어제 결재 나가지고 사건 갔습니다라고 했더니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서 사건을 회수해라 라는 지시를 했어요. 이것도 관할에 맞지도 않고 절차에 맞지도 않고. 3번째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바꿔라. 예. 사람은 빼라. 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으로 사건 넘어가는 거를 막아서 다시 군으로 가져온 거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사람은 빼라라고 수사 결과에 개입한 거 하나. 네. 이게 법적으로 형법상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그는 그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립된 판례를 보면 이미 정당한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 직권남용죄가 된다. 그 라는 판례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어, 예, 전에 많이 있었고 이 사건에 정확히 적용되는 죄명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마지막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결론을 고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고친 거. 네. 그래서 수사 기록에 효용을 했다고 봐서 형법상 그 공무상 서류 무효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공무상 작성된 서류를 무효화시키면 그것도 죄가 되죠. 예, 그런 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서류 무효죄라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MBC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뭐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았다. 그 다음에 급박하게 지시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 요 정도 증거들로 이종섭, 윤석열 이렇게 공범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고발장을 쓰신 겁니까? 예, 이미 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예. 그래서 한 몸으로 공범관계였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종섭 장관은 이전까지는 대통령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최근에 드러났죠. 그 2023년 7월 31일에 오전 11시경에 의문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네. 용산에서의 걸려온 유선 전화였다고 하죠. 예. 그 국방부 장관은 직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을 수 있지만 당시에 주변에 있던 군사 보좌관이나 이런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은 뭐 대표적인 공범이 지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인데 그 주변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7번 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 매체들이 사건 퍼즐 맞추고 있고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군 인권센터가 그 녹취를 공개한 걸 보면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해병대 수사관이 경찰에 예. 사건을 넘기면서 예. 불안했었나 봐요. 이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상태에서 그 사건을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저희도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실제 했다는 말이죠. 해병대 예, A 예. 수사관이 예, 경북경찰청 수사팀장한테 했다는 말이죠. 예. 만약에 이 사건이 저희가 경찰에 넘긴 다음에 틀어질 줄 알았다면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줄 몰랐습니다. 라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하고 그 전화를 받은 경북경찰청의 수사관도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이제 흐느끼면서 정말 미안하다. 예, 이렇게 통화를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녹취가 있는데 이 말하자면 뭐 이렇게 네. 일선에 있는 수사관들끼리 이제 네. 이렇게 왜곡하실 줄 몰랐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불안감을 호소하자 전화 받은 그 수사관도 울면서 뭐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윗선에서 내려온 수사 외압 그리고 이첩해라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져온 다음에 수사 결과가 왜곡되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느껴지는 그 담당자들의 두려움이나 너무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또 무력감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네요. 예,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그려지고요. 또 이 사건은요. 포항에 있는 검사도 해병대 경찰한테 전화해서 사건 넘기기도 전인데 이 사건 어떻게 넘길 거냐 여러 번 확인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사건을
그 받아 처리할 경찰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네. 검찰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넘어올 거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예. 언제 넘기냐 어떻게 예. 하느냐라고 검찰이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네요. 예. 오. 그런 점에도 상당히 그 외압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해병대 수사관들이 진술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석연차 등 과정을 거쳐서 조사본부가 작년 8월에 재검토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의아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중의 호리가 이게 계속 퍼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이래서 호주에 지금 시점에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증거들이 많은데 조사본부에서 8월 20일자 쓴 그 해병대 사망건 재검토 결과 보고를 봤더니 그 임전 사단장,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비위 의혹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혐의점을 갖다가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혐의점이 나왔나요? 지금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결국에 그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뭐 그때 이미 현장 지도는 뭐 육군 54단에서 와기로 뭐 되어 있지 않았냐. 네. 이러한 좀 주변적인 사실들을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재검토 결과 보고에서 원래 의혹으로 제기됐던 거를 쫙 보면은 실종자 수색작전 안전 대책을 수립을 미지시했고 준비 여건도 미보장했고 현장 지도 간의 안전 대책도 미점검했고 현장 간부가 위험성 평가도 방해했다. 그리고 현장 지도할 때 구체적인 수색 방법으로 바둑판식으로 4인 1조로 찔러가면서 해라. 굉장히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 위험한 건데 그리고 이 수색 작전 모습을 언론 보도 사진을 보고를 봤더니 위험하다라는 걸 그러면 알았을 텐데 그 다음에도 조치를 안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과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과실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게 쫙 나열이 돼 있네요. 사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이 결론을 한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는 조사본부도 원래 해병대가 수사했던 사건이니까 해병대가 처리해야지 하면서 부담스러워했다고 해요. 자신들이 결론을 다시 네.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게 뭐 한 차례, 두 차례 거치면서 최종 결론을 뭐 대대장 2명으로만 책임 묻는 것으로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까지 보도된 여러 사안들을 보면은 모든 퍼즐이 이종섭 장관을 넘어서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오는 4월 3일이 이 최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날짜죠. 통과되면은 조사 대상은 뭐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도 뭐 해병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라고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산하, 뭐 군부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민간 검찰이나 경찰청도 관여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이종섭 호주 대사 이제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특검 수사를 한다면 지금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뭐 이것이 과연 정당했느냐라는 점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법안이 이미 제출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사 임명이라는 형식만 빌어서 피의자를 도피시킨 게 아니냐라는 것도 또 하나의 혐의점이다. 예.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특검법을 만든다면 예. 대통령실도 조사할 수 있는 강한 특검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예.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면 압수수색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박근혜 특검 때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었거든요. 좀 그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서도 일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특검법에서 그런 조항이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와 공범에다가 호주로 범인도피죄라는 것에 혐의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권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예. 그거 외에도 또 들어가야 될 조항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수사를 보통 특검이 70일 정도 하는데요. 예. 이게 70일 내에 이제 다 조사 완료를 못하면 한번 연장을 할 기회가 있는데 특검 연장을 할지 말지 승인을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특검법들은. 아, 그래요? 예. 그럼 승인 안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박근혜 특검 때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승인을 했어요. 연장을. 네. 예. 좀 그런 점도 승인권을 예.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다.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그 굉장히 그런 중요한 생각이, 포인트 네, 짚어주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에 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70일 안에 다 하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예.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요즘에 변호사님께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최근에 가입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서 또 하나의 특검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뭐 포함되어 있는 법이에요? 지금 한동훈 특검법은 크게 3가지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네. 뭐 고발 사주 사건이나 네. 윤석열 검찰총장 때 징계에 대한 뭐 상고포기 사건 이런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3번째 사안 한동훈 딸 관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데 한동훈 딸의 그 여러 논문이나 스펙들이 조작됐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최근에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끝낸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한동훈 딸에 대해서는 왜 독까지 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고 그 한 케냐의 대필 작가가 예. 한동훈 딸의 논문을 자기가 써줬다라고 그렇죠. 그런 밝힌 얘기를 했죠. 사안이거든요. 예. 벤슨이라는 분입니다. 예. 또 한동훈 딸이 올린 여러 해외 논문들이 표절이 되어 있다. 음. 네티즌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고 한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이제 딸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니까 당시 해외 학술 저널에 올라가 있던 그러니까 흔히 약탈적 저널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있던 한동훈 따님의 논문들이 삭제가 됐어요. 예. 급하게. 예. 왜 삭제했겠는가 이런 의혹이 있죠. 예. 예. 삭제된 걸로 확인된 것만 6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한동훈 딸은 미국 MIT에 입학을 했는데 MIT의 대학도 표절이나 허위 이력 같은 게 있으면 입학을 취소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MIT 업무방해죄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렇군요. 이것도 사실은 내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왜냐하면 사건이 워낙 여러 개고 예. 또 이제 관련자들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불기소가 됐느냐, 왜 수사가 되지 않았느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담으려면은 이것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특검 때는 이제 정유라 씨 사건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특검 때는 정유라 씨가 다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입시 학사 기록을 다 훑어봤었고 아, 그래요? 해외 예. 독일까지 찾아갔었어요. 찾아보니까 당시에 정유라 씨에게는 과목마다 학사 도우미들이 있는 정도였거든요. 저는 정유라 사건과 가장 근접한 케이스가 그나마 한동훈 씨 딸 사안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개인이나 가족들 예. 그 외 조력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논문을 조작하고 스펙을 조작하는데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악질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작을 도와준 도우미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법이 발의되면 그러한 관련자들, 가담자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뭐 논문을 제출했던 해외 기관, 예. 대필 작가도 찾아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작이라고 일단은 의심을 하시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관련해서는 수사 미진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때는 뭐 혼자 사는 조민 씨 집에 막 찾아가기도 하고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관련해서는 사실상 언론 보도만 놓고 본다면 조사된 바가 거의 없죠. 네. 뭐 그렇죠. 뭐 어떤 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과잉 취재를 했고 뭐 수사와 관련이 없는 일기장까지 본 것은 인격 침해였죠. 예. 그 결과 뭐 그분은 대학 시절에 노력해서 받은 모든 결과를 반납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정호영 후보자 아들, 딸 편의 보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돼서 이제 또 우리 변호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상병 특검법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주국혁신당에 가입을 했고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뭐 검찰 개혁, 정권의 뭐 조기 종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나 지방 붕괴 문제를 뭐 해결을 하고 네. 뭐 새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자라는 가치가 이제 좋아서 가입을 했고요. 아, 예, 그런 예. 정책들이 있군요. 아직 예. 많이 부각은 안 되고 있네요. 예, 또 이제 공당으로서 이제 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뭐 공무원 선발 때도 기회균등 선발제를 더 확장해서 도입을 하자 이러한 정책도 있고 이런 점들을 실현하는데 좀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예, 가입을 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민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조수진의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